안녕하세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30대 중반 여성이라서요. 어디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겁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전과 후의 이야기인데 결혼 전에는 정말 당당했어요. 몸은 여리여리하고 천사처럼 생겼지만 아버지가 사업으로 부자였기에 지인들도 존경했죠. 언제나 위풍당당하셨어요. 항상 제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멋지고 파워 있는 남자를 만나야 한다는 얘기를 듣곤 했어요. 남자는 돈도 있고 목소리도 커야 하며 어디서든 기죽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승부욕이 강했고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안 된다는 말은 듣기 싫은 성격이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는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따라오지 못했고 선생님들에게도 자신이 없던 아이였습니다. 집안도 풍족해서 다른 아이들은 제게 다가오지 않았고 공부도 잘하며 말도 많고 강인한 이미지가 있어 가끔은 소위 파워걸이라 불리기도 했었죠. 내 성격이 왜 이리 많이 낮은지 해주면서 말을 들었어요. 나는 괄괄한 성격일 거라 생각했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성격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정의감이 넘치는 여장부 성격이라 생각하고 살았죠. 나는 무엇보다 글쓰기를 좋아했어요. 겉으론 까불거나 다녔지만 언제나 일기를 쓰고 시나 소설을 읽는 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잘 아는 친구들은 나를 늑대 탈을 쓴 문학소녀라고 불러줄 정도입니다. 나는 마음이 여린 편이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 맞는 남자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옛날에는 동창생 중 한 명이 있었어요. 지금은 내 남편이지만 그때는 그를 남자로 보았다면 남자라고 표현할게요. 그 남자는 여리여리하고 순해 보이고 부모님들 사이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남자는 내게 완전 밥이었어요. 내가 거의 부려 먹었다고 해도 될 만큼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부담스러운 마음에 그의 엄마에게 가서 우리 사이가 문제가 되어 학교 다닐 수 없다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때도 남자아이는 좀 양아치 짓도 많이 했고 무엇보다 여자애들한테 너무 기질이 많아서 내가 상처를 받았던 거였어요. 지금도 가끔 남편에게 그때는 완전 양아치였다는 말을 하면 남편은 엄청나게 짜증스러운 마음에 이 성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여기저기 관심을 보였지. 그러면서 마치 우리나라 남자들이 다 양아치 같았어. 이러다가 우리 남자아이와 나란히 부부가 될 줄이야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 중학교까지는 잘 나가던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니 완전히 가세가 기울어 버렸어. 아버지가 사업 실패해서 빚에 쪼들려 우리는 평생 부촌에서 얼마 못 가 내려와야 했어. 그때부터 내 성격도 의기소침해졌어. 지방 학교 다니면서 불안한 삶을 살았어. 밤에 엄마가 깨우면 도망간 적도 있고 낮에는 빚쟁이들이 집 찾아와서 난리 피우는 걸 봤어. 인터넷에 신세 한탄을 쓰면 위로를 받아가며 버티기도 했어. 나중에 알게 된 건 아빠의 지인들이 사기를 쳐서 아빠가 책임을 지게 조작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정확한 정보는 아니야. 아버지는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가장 크게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도 고통을 겪었고 저는 어려움 속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늘 외롭고 지난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은 채 현재 만나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건 두려웠습니다. 예전에는 무모하게 다가가며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두려워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서서히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인재로 인식받던 시기였고 아버지는 시골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단둘이 지하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소개팅을 통해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과 사업 계획에 대해 확고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젠가 내가 멋지고 파워 있는 남자와 결혼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품었을 정도로 제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사업 아이템이 좋아지고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조금 긴장스러웠지만 만남은 즐거웠고 그는 농담도 잘하고 친절한 면이 있었지만 가끔은 사기꾼 성향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좀 유쾌하게 넘어갑니다.
어디가 아파요라고 물었더니 엄청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래서 만사를 제쳐두고 남자친구 집에 가보니 정말 손톱이 부러졌어요. 제가 짜증을 내니까 보고 싶어서 그랬대요. 이렇게 해야 달려와요. 너 막내니까 내가 썼지. 난 까만짝 이벤트에 참여했어. 이러면서 사람을 놀라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동거까지 했지? 물론 엄마가 허락해주고 대신 남자친구가 엄마 생활비까지 돌려주어서 그때는 이 남자랑 결혼할 거라고 믿었어요. 가끔 시골에 아빠가 서울에 올라오면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빠가 뜬금없이 귀천이 살을 우연히 만났네라고 하더라고요. 제 중학교 동창이자 지금의 남편 이름이었다. 물론 그것은 가명이었고 지금의 남편의 이름은 기찬입니다. 어쨌든 갑자기 아빠가 기찬이라는 사람 덕분에 만났다고 하니까 옛 추억도 나누고 그래서 기찬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고 물었어요. 아버지 말로는 기찬이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고 이찬이 엄마는 보험왕인가 뭐 그런 거래요. 어쨌든 영업 쪽으로 잘 되어 있어서 요즘 자화했다. 마침 나도 그를 만나고 나는 시골에서 자란 캐나다인이라고 했어. 그러더라고요. 이찬이는 엄청 멋있던 아이였고 맞춤도 좋아했어.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더니 대충 대답하고 번호를 주더니 한번 연락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전화번호를 건네주었는데 그때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기차 네가 걱정될까 생각했죠. 나중에는 남자친구와 함께 살았지만 어느 날 남자친구가 바람 피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번에 모르는 번호가 계속 열렸는데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있음을 알았어요. 저는 차를 뺐고 남자친구는 대충 번호를 확인해 보았어요. 하지만 실은 전부 사업 관련 대화만 있었어요. 이야기하실 때 어렵지 않지만 여성의 속촉이 있는 것 같았어요. 대화방의 분위기가 자연스럽지 못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일일이 확인해봤지만 결과는 모두 같은 이야기만 나왔어요. 심지어 제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도 없었어요. 순식간에 그 남성이 모든 것을 지우거나 다른 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은 여러 개의 휴대폰을 갖고 자동차 안에 숨겨놓고 바람을 피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자동차 안을 뒤지다가 차 안쪽 서랍 같은 곳에 휴대폰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확인하지 못해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의심스럽게 생각해 블랙박스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무엇 때문에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다녔는지 알아보려 했어요. 정말 음주운전을 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몇 가지 확인한 결과 거기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남자친구가 어떤 여성과 미래하고 있었고 차를 몰다가 만취 상태였어요. 여성은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남자친구 항상 이 순간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들은 차를 주변에 세워놓고 둘만의 시간을 가졌나 봐요. 조용하게 사라진 여자를 보면서 남자친구는 집에 들어가는데 보안실 옥상으로 여자는 사라진 걸로 남자친구는 만취해 차를 골목길에 세워놓고 집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였어요.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더니 대충 대답하고 번호를 주더니 한번 연락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전화번호를 건네주었는데 그때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기차 네가 걱정될까 생각했죠. 나중에는 남자친구와 함께 살았지만 어느 날 남자친구가 바람 피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번에 모르는 번호가 계속 열렸는데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있음을 알았어요. 저는 차를 뺐고 남자친구는 대충 번호를 확인해 보았어요. 하지만 실은 전부 사업 관련 대화만 있었어요. 머리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로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여전히 나는 성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첫째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술을 더 마시게 하고 그 남자친구와 함께 어떤 여자를 갖도록 유도하는 계획을 세운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아내가 남편을 깨우면서 이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남편은 블랙박스 영상을 들이밀며 크게 싸우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는 소란하고 혼란스러웠지만 계속해서 그 뒤의 내용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만날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테지만 그런 일도 있지 별표 골라 트집을 잡아 날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아이를 사랑해주면 되겠지.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방구 낀 놈이 성을 내며 말하는 걸 어찌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당연히 나는 동거를 그만두고 다시 친정엄마 품으로 돌아갔고 그 사이에 아빠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했었죠. 어쩌다가 조금 강경한 시간을 보내다가 아빠가 시골에서 시작한 농사가 조금 잘 되고 안정화되면서 엄마도 시골로 내려왔어요. 나는 운이 좋게 모기업의 사내 방송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에 회사를 그만두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연히 아는 사람이 그의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제가 아는 데서 작가를 구하는 도중이었거든요. 정식으로 글을 쓴 적은 없어서 그러한 작가가 아니라 회사에서 일하는 제작진의 글을 작성하는 방송 작가로 일하는 게 되었습니다. 큰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괜찮은 규모의 기업이라 아침과 점심시간에 기업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영상을 준비하는 제작진이 되었습니다. 회사 업무를 이해하고 알아야 하며 다른 지역의 회사에도 출장을 가서 촬영을 해야 했죠. 그게 정말 기분이 가장 좋았던 순간이었어요. 매일 사무실에 있다가 여행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바람을 쐬고 현지 음식을 맛보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던 그 순간이 내게는 정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때 방문한 곳에 있는 회사의 젊은 과장이 이달의 우수사원으로 뽑힌 소식을 듣고 취재를 위해 내려갔죠. 처음에는 연락처를 받았을 때 이름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름이 송기찬이었어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기차와 운이 좋게 다시 만난 것이 정말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보고 반가워하며 함께 일을 해나가는 과정이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모든 촬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기찬이의 도움으로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게 되었죠. 보통 촬영이 끝나면 바로 철수를 하거나 제작진끼리 간단히 식사를 한 뒤에 헤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그날은 기찬이가 함께 해준 덕분에 모두가 함께 간단히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 순간이 참으로 소중하고 특별했던 것 같아요. 다 함께 식사 겸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로 향하는 도중에 여우 같은 리포터가 물타기를 시작했어요. 동창분과 어떤 관계인가요? 라고 물었지만 정말 관계없다고 했더니 리포터가 한번 들이대 보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술이 들어가고 수다를 떨다 보니 리포터가 이상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술이 들어가서 이러는 거겠지 싶었지만 오히려 저희는 좋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에게 호감이 생겨서 술자리가 불편하지 않았어요. 서로 연락처를 주고 연락을 자주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사귀게 되었고 결국 제가 그의 엄마 앞에서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기차 네 엄마와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지 오랜만이었습니다. 예전에 기차 네 엄마는 수다쟁이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어릴 적에 우리 집에 올 때면 항상 떠드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행동 때문에 어머니가 항상 불평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비 시어머니로 만나게 되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여전히 수다스러운 말투와 농담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농담을 하는 것으로부터 제게 관심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본사에서 일하는 것 같다는 오해가 있었지만 사내 방송직은 계약직이어서 계약이 끝나면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실을 안 거야 했고 기차 니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나도 입을 꾹 다물었죠. 하지만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한동안은 예비씨 어머니에게 이뜸을 한껏 받았어요. 아무래도 진짜 엄마는 아빠 따라 시골로 내려가셨고 정자 서울 생활하고 있었는데 기찬이네도 상황이 비슷했거든요. 기찬이는 그 지역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예비 시모는 서울에 있다 보니 자주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예비 시모는 제게 현금을 주며 세기야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용돈으로 써 하며 돈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큰 돈은 아니지만 10,000원 혹은 5,000원 정도였고 대충 다 합쳐보니 5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너무 감사했죠.
그러면서 어느덧 입버릇처럼 그런데 너의 엄마도 한번 만나야 하는데 얼굴도 못된 사 언제 한번 보고 싶구나라는 단서가 꼭 따라붙어 있어요. 물론 저도 자리를 만들고 싶었지만 친정엄마가 아빠랑 농사를 하다 보니 바쁘신 것도 있고 솔직히 제가 기차 니네랑 약간 타협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자식 따위 없으니 자연스레 우리 집 식구들과 예비 시모님과 기찬이 그리고 저로 이루어진 현실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결혼식 날짜도 잡혔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때 기찬이가 개인적인 이유로 결혼을 조금 여유롭게 하자고 합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직장 일을 하고 기찬이는 지방에서 열심히 일하며 마치 주말에 부부처럼 데이트를 즐기던 중 하루는 예비 시험을 준비하다가 나의 여주인공이래. 너도 이제 아이를 가지려면 더 노력해야 돼. 매일 출퇴근으로 시달리고 업무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가 생길지도 모르겠다며. 어머니, 괜찮아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정신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아빠는 회사 일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진 않아. 하지만 아이가 좋은 체험을 받으려면 몸을 채워야 해. 푹 쉬고 몸에 독소도 빼야 해. 그래서 일을 끝내고 예비 시험을 위해 종용을 준비했어. 그런데 갈등이 시작됐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고 남편이 그 이유를 반복했더니 시어머니가 속이 타내며 화를 냈어. 계약직이라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는데 그냥 열심히 다니고 싶었는데 왜 그만두라고 할까 걱정돼. 하루는 내게 전화를 걸어서 너 계약직이라고 내게 왜 말 안 했냐? 내가 본사 다니니까 철석같이 말해줬어야지 믿었다고 했는데 학계 약점이 긴 줄 알았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았다니 어머니께 미안해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 의도는 그런 거 없었어요. 아무리 해명해도 시험술성 어리니까 기분이 환고태졌다. 그 이후로 반응이 좋지 않았고 어느 날은 기찬이가 저를 찾아와 선 너랑 만나기 전에 동거했어니 라는 말에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게 됐는지 뜬금없는 이야기에 정신이 멍해졌어요. 그랬더니 기찬이가 어머니가 너 뒷조사를 좀 했나 봐. 근데도 동거 문제까지 다 알아냈다고 하더군요. 순간 화가 난다고요. 어째서 제 뒤를 캐서 이런 과거 사생활까지 들킨 건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기찬이는 솔직히 난 괜찮아. 요즘 뭐 그게 흠이라고 난 괜찮은데 라고 했어요. 엄마가 자꾸 화를 내고 있는데 나는 잘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찬이가 저를 위로해주고 감싸주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지만 좀 심오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동거가 무슨 죄인가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제가 속인 것도 아닌데 계약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인가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시어머니랑 만나려고 저도 마음 정리를 좀 하고 있던 찰나에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기차 네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 너희들 다 알고 전화했더라. 근데 잘 이야기됐고 내가 동거는 아니고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던 남자가 있다고 대충 거짓말로 했으니 너도 그렇게 이야기하렴. 알았지? 어쨌든 상견례까지 했는데 굳이 일을 망칠 필요는 없잖니. 이번에 잘 이야기해보렴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그것도 화가 나더군요. 왜 우리 엄마가 거짓말을 해야 하나 생각까지 들어서 예비 시모 만나서 정확히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왜 뒷조사를 셨어요? 제가 만나자마자 쏘아 붙이니까 쉬어. 머리는 조금 당황한 듯 하더니 난초 사한 적 없다. 동거했던 남자친구의 엄마가 알고 보니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제보를 받은 것뿐이야. 순간 머리가 띠임해지는 겁니다. 세상이나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하필이면 그 녀석의 엄마가 기찬이네 엄마랑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지인이라곤 상상도 못했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워낙 마당발인지라 여기저기서 소문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괜히 친정엄마가 선 위로해준 거짓말이 무색해진 거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꼬투리 제대로 잡았다는 식으로 사부인이 딸내미 좋게 보이게 해주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그래도 회사 기숙사 핑계는 좀 아니지 않니?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네요. 그 순간 예비 씨의 어머니는 모든 것을 이해한 채 존재했다.
그녀는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부끄러웠다. 결혼 반대는 아니라지만 결혼은 생각하지 말라는 한마디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결혼을 짚고 나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었다. 기차 안이는 그녀를 달래며 엄마 때문에 힘들지 않아도 된다며 안아주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언젠가 이해해 줄 것이라고 했다. 기차 안이는 항상 당당하게 행동하고 응원하며 감동을 주었다. 받았고 저도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솔직히 완전히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파킨 내가 뭘 잘못한 거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머니와 당당히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시어머니에게 연락해서 식사를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있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저 찬이랑 결혼할 건데 너무 늦어지면 좀 그렇잖아요. 결혼을 더 앞당겨야 해요. 제가 팍 치고 나가니까 시어머니는 좀 당황해 하시더니 너 정말 결혼할 거지? 괜찮아. 내가 바란 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보험 영업으로 성공했던 분이라 상황을 제어했던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저도 이를 박박 깔고 나온 터라 뒤떨어지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도 웃으며 내가 결혼할 거예요 라고 대답했고 동거는 했지만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강하게 나가니까 시어머니도 헛웃음을 짓더니 갑자기 너가 찬이를 벌써부터 길들여놨구나. 어쨌든 같이 사는 건 너랑 찬이니까 둘이 알아서 잘하고 이거 받아라 하면서 어머니가 제게 건네주는 물건이 있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다이아몬드 반지였어요. 순간 믿기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이요. 며느리가 생기면 주려고 5년 전부터 간직하고 있던 것인데 그것을 받는 순간 시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몸도 발을 모르겠더군요. 오늘은 어떻게든 단판을 지으려 했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이었나 봐요. 그 생각에 죄송한 거예요. 눈물이 나왔죠. 시험 때문에 저를 위로하다 며느리가 돼 버렸다고 해요. 그 말에 저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차 니에게 이야기했죠. 내가 어머니를 오해한 것 같아. 내 생각만 한 것 같아서 미안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편이 안아주거나 다독거려 주는데 기차 니는 의아해 했어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기차 니는 조금 갸우뚱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하더군요. 미래 계획만 얘기하는 거라서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거기서부터 일은 다시 시작되었어요. 간접적으로 패배를 인정하고 낸 후로 시어머니의 갑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자주 회사 근처로 오는 친구가 있는데 예물 관련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와. 아는 친구 중 한 명이 와서 취재를 좀 해줄래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하니까 꼭 해주기로 했어요. 3회 방송 취재를 하고 있는데 장비들도 회사 소유물이라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마음이 급해서 엄마에게 명품 1,000만 원 가방을 선물하고 싶어 했어요. 그 정도 돈은 없었고 계약직 월급도 낮고 저축도 부족했어요. 결혼 자금도 없는 상황이라 아빠의 금을 빌려받아 살았어요.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1,000만 원을 넘는 명품은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시어머니를 상처받고 싶지 않았지만 더 어렵게 느껴졌어요. 또한 시어머니가 엄마를 만나서 보험도 가입시키고 아빠의 지인들을 통해 몇 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왜 그런 결정을 한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제 자신이 책임감을 느껴서 속상했는데 명품 가방 문제도 생기니까 더욱 걱정하게 되었어요. 친정엄마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옛날에 잘 나가던 때에 명품을 즐겨 입었던 게 마음에 걸리네요. 당신은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하면서 저에게 다독거려 주시는데 저는 속상했습니다. 이렇게 무능력한 모습도 좀 싫었고서 운이 정말 기가 치네. 아니, 이젠 남편이 바보 같네. 어느 날 남편이 반지를 맞추자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반지는 이미 어머니한테 받았는데 우리 엄마한테 반지를 받았다고 한다. 다이아. 아,
다이아. 그건 상징적인 거라고. 끝이 이제 받았는데 무엇으로 반지를 또 맞춰야 할지 남편이 껄껄 웃으면서 고급이라고 하는 바보처럼 이야기한다. 그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서 물어보니까 원래 시어머니가 차고 다닌 것이었고 이미 그 반지는 상징적으로 줄 거라고 남편은 알고 있던 것이라고 한다. 근데 그게 명품백을 요구하면서 골시 초문이라고도 한다. 남편은 입에 거품을 물고 우리 엄마가 이제 좀 지나치다고 생각해도 너무 재밌어. 이렇게 갈라더군요. 친자식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이 하늘을 뚫어지게 입을 때 나는 솔직히 우리 엄마가 그렇게 너무 쉬워. 사실 우리 아빠랑 결혼한 것도 엄마의 허영심 때문이야. 이혼한 아버지도 마땅히 아냐. 어쩌면 그건 진짜 허언증의 거짓말은 아니었거나 생계를 유지하면서 아직 살아있는 아빠도 죽음에 대해 언급했던 거예요. 나는 정말 엄마를 이해할 수 없어. 나의 아들은 어머니의 거짓말과 허영심에 대해 이미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남편은 화를 낼 준비가 돼 있어? 그리고 그렇게 되었단 걸 안다고. 당신도 가짜야 이렇게 난 못하겠어? 자,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냥 봐. 이태원 쪽으로 가면 짝퉁을 폿니까. 그러면서 난 못해. 내가 어떻게 나오는 걸 한번 볼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한쪽으로 시어머니에게 속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를 귀찮게 해주기 위해 돕자고 했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느새 시어머니를 따르게 됐다. 그래서 남편 말대로 짝퉁을 사서 시어머니에게 줬어. 선물을 받자마자 시어머니는 폭발해버렸어. 아니, 입이 찢어져 나가버렸어. 그게 아니라 그런 걸 다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갑자기 넌 월급을 받아 차를 사러 갔는데 차가 너무 더러워 보인다. 그게 엄마가 타는 거야? 난 아닌데 그 후로 어느 지나간 날들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 너, 이게 무슨 일이야? 작품이라고 해봐도 우리 아들과 결혼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기다렸다고 말했어. 내가 주는 화 한 달같이 받았고 난 그냥 똑같이 화했어. 뭐 너 이제 다 했어. 안녕 인사하러 온 거잖아. 아니 결혼으로 우리 집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를 만나지 않을 거야. 아들도 어머니랑 2년 동안 끊어야 한다고 내가 이해하는 이야기였어. 안부터 너 지금 시간 끝났어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히히 웃으며 너 재주 없는 것 보여줄게 라고 하더니 그랬지. 이제 너는 찰나단단히 묶어놓았단다. 솔직히 겁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상쾌하기도 했어. 찬 씨가 응원해준다는 것에 감사했고 결혼은 우리 두 사람이 하면 되는 이야긴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바보 같은 우리 남편이었어. 근데 그 전화가 끝나고 저녁에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이런 짓해 이렇게나 내 집 귀한 아들에게 해버리냐 뭘 말대요. 너가 우리 찬이 완전히 새내기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집에서 논다는 거야. 화가 나서 질렀어. 이미 결혼하지 않을 거니까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주세요. 계약서 쓰기 잘했네. 다이아몬드 건네고 내가 지금까지 쓴 밥값, 차비 등 다 돌려받아줘. 그러다가 한쪽으로 시어머니에게 속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를 귀찮게 해주기 위해 돕자고 했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느새 시어머니를 따르게 됐다. 그래서 남편 말대로 짝퉁을 사서 시어머니에게 줬어. 선물을 받자마자 시어머니는 폭발해버렸어. 아니, 입이 찢어져 나가버렸어. 그게 아니라 그런 걸 다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갑자기 넌 월급을 받아 차를 사러 갔는데 차가 너무 더러워 보인다. 그게 엄마가 타는 거야? 난 아닌데 그 후로 어느 지나간 날들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 정말 화가 나게 하는 노력은 프로 선수만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없었는데 정말 미친 소리를 지졌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완전히 미친 노망녀 할머니였다. 그래서 나도 물러설 수 없어서 그냥 꾸짖으려던 중에 아드님이 빌려간 돈 좀 내달라고 해서 나도 함께 꾸짖었다. 왜냐하면 기천 씨가 사실은 아빠께서 빌려주신 돈이 있었거든. 물론 큰 돈은 아니었고 엄밀히 말하면 아버님이 지방에 계시니까 용돈 비슷한 것이었다. 그건 아들이 말해서 알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중도냈을 때 꼴 좋은데 1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짧은지 알 수 있다. 보험 계약을 해주겠다던데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지만 너무한 얘기였다. 그래서 100만 원과 이자를 더해 200만 원을 주었고 엄마한테 전화했다. 엄마, 보험 계약 다 해지해 줄래? 이러니 중간에 뺏는다든가. 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구석이 아주 무식한지. 우리 집에 무식하다고 깔아뭉개고 있었다.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더 좋은 집구석이 될 거야. 그러자 전부 계약을 해지하고 우리는 시어머니 없이 결혼식을 짰다. 솔직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서 말했다. 나는 자신이 진짜 엄마인지요. 어릴 적부터 너무 싫었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참에 시어머니 버릇도 고치고 싶다며 우리는 그렇게 결혼해서 다른 지역에 신혼살림을 차리고 살게 됐죠. 물론 남편이 서울로 오기보단 제가 계약을 완료하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또 회사까지 찾아와서 기찬 씨에게 욕을 퍼부었다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천륜을 버리고 여자 쫓아서 마음대로 결혼했다는 이유였죠. 근데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런 허영심 좀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 이세 인정해 주시고요. 지금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저주 섞인 문자나 전화를 하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야기를 해요. 저를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저를 나쁜 년이라며 욕만 하시고 끝나요. 그러다가 진짜로 시어머니가 선을 넘은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 우리 아빠를 사기죄로 신고를 한 겁니다. 알고 보니 우리 결혼 이야기 오갈 때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결혼식장 문제로 이야기할 때 장소가 애매해서 시골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오라고 버스 대절 150만 원 정도를 아버지에게 드렸었나 봐요. 솔직히 그 돈 없어도 되지만 그래도 양가간의 예의니까 아빠가 그 돈을 받았는데 일이 이렇게 꼬이는 줄 모르고 아빠가 그 돈을 깜빡하신 거죠. 시어머니는 그걸 사기라고 지금 신고를 했고 아빠는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시어머니는 처벌해 달라고 극과 극으로. 다른 상황이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미 결혼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술에 취해 울더라고요. 엄마가 그 이유에 대해 속상해했지만 엄마가 행복하길 바랐어요. 남편도 엄마를 밉고 싫어했지만 사랑하니까 걱정했겠죠. 저도 아내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평생 안 볼 수 없으니까 150만 원의 이자를 넣어 200만 원을 들고 시어머니 계시는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2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200만 원 받고 인연 끊으실까요? 아니면 200만 원으로 아드님이란 제 뱃속에 있는 손주를 만나실래요? 사실 제가 임신한 상태인 것을 알았었고 어느 정도 의심을 받고 있었지만 최근에 남편이 다시 저와 말을 걸려는 눈치를 살짝 느낍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천륜을 저버리고 헤어져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조금 허풍도 있고 자존심도 있지만 그게 아기의 차라고 믿고 싶어요. 저도 어디 가서 성미를 죽이고 살 수 없는 여자니까요. 앞으로 시어머니와 다시 부딪힐 일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현명하게 극복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줘주세요.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에게 호칭 부탁드립니다.